복수의 천사. 밤새도록 일행은 돌덩이가 구르는 꼬불거리는 길을 달려갔다. 한두 번 길을 잃기도 했지만 산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호프 덕분에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동틀 무렵 경이롭고도 거친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졌다. 머리에 눈을 이은 거대한 봉우리들이 사방을 겹겹이 둘러싼 채 서로의 어깨 너머로 먼 곳의 지평선을 엿보고 있었다. 양쪽에 깎아지른 벼랑에는 전나무와 소나무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서 바람이라도 건너 불면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러한 두려움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 황량한 계곡은 비슷한 모양으로 떨어져 내린 나무와 바위덩이로 한꺼풀 덮여 있었다. 일행이 그곳을 막 통과한 다음에도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굉음을 내며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지친 말들이 깜짝 놀라 내딛기도 했다. 동쪽 지평선 위로 서서히 해가 솟아오르면서 거대한 봉우리들이 덮어쓴 흰 모자가 마치 축제 때 등불이 켜지듯 차례차례 빛을 발하더니 온통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엄한 광경 앞에서 새 도망자들의 가슴은 환희에 젖어들고 새로운 힘이 샘솟았다. 좁은 계곡을 우당탕-퉁탕 휩쓸고 내려가는 급류를 만나자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말에게 물을 먹이는 한편 서둘러 아침 식사를 했다. 부녀는 좀 더 쉬고 싶었으나 제퍼슨 호프는 인정사정 없이 말했다. 저쪽에선 지금 추적에 나섰을 겁니다. 모든 게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달려있죠. 카슨에 무사히 도착하기만 하면 남은 평생을 편안히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온종일 일행은 힘껏 달렸다. 저녁 때쯤에 이르자 출발 지점에서 50km쯤 왔으리라고 짐작되었고 밤에는 지붕처럼 돌출한 바위 아래 자리를 폈다. 그리고 바위가 찬 바람을 막아주는 가운데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몇 시간 동안 단잠을 청했다. 이들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기미는 없었고 제퍼슨 호프는 자신들이 무서운 조직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들이 무시무시한 손길을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빠르게 쫓아와 자신들을 덮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길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점심 무렵 일행이 가지고 온 빈약한 식량이 바닥나게 되었다. 산길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젊은 사냥꾼은 약간 불안을 느꼈다. 그는 전에도 소총 한 자루에 목숨을 의탁했던 일이 자주 있었다. 그는 아늑한 곳을 찾아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펴 부녀가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해발 1500m 이상 되는 지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공기가 차고 쌀쌀했던 것이다. 그리고 말들을 메어놓은 다음 루시에게 인사를 하고 총을 둘러매고 사냥감을 찾아 나섰다. 뒤를 돌아보니 부녀는 불을 쬐고 있었고 3마리의 짐승은 그 뒤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곧 바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호프는 3km가량 연달아 2개의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나무 껍질에 남아있는 흔적과 그 밖에 다른 표시를 보고 그는 이 근처에 곰이 많다고 판단했다. 2-3시간 동안 아무 소득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만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을 무렵이었다. 불쑥 튀어나온 벼랑 끝에 우연히 시선이 닿은 그는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100m쯤 위의 벼랑에 양과 흡사하지만 거창한 뿔 한 쌍을 달고 있는 짐승이 서 있었다. 사람들이 큰 뿔이라고 부르는 짐승은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리에 보초병 노릇을 하는 중인 듯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은 반대편을 보고 있어서 사냥꾼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호프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소총을 바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신중하게 조준한 다음 방아쇠를 당겼다. 큰 뿔은 허공을 튀어 올랐다가 잠시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더니 계곡 아래로 추락했다. 짐승은 들기도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그래서 사냥꾼은 엉덩이 한쪽과 허리살 약간을 떼어내는데 만족했다. 벌써 저녁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걸 곧 깨달았다. 사냥에만 정신이 팔려서 돌아다니다가 생판 모르는 골짜기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느 길로 왔는지가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있는 골짜기는 여러 개의 작은 골짜기로 나뉜 다음
또 나뉘어져 있고 골짜기 하나하나는 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했다. 그는 그중 하나를 1.5km 이상 따라 내려가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류를 만난 다음에야 자신이 잘못 왔음을 깨달았다. 다음 골짜기로 내려가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땅거미가 빠르게 내리고 있었다. 낯익은 길을 겨우 찾아낸 것은 사위가 거의 어두워진 다음이었다. 그 다음에도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직 달이 뜨지 않은 데다가 길 양쪽의 절벽 때문에 어둠이 더욱 깊었기 때문이다. 제퍼슨 호프는 짐의 무게에 눌리고 몸도 피곤했지만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루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식량 걱정은 없을 터였다. 이제 그는 자신이 떠나온 바로 그 길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길 양쪽 절벽의 낯익은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이 총을 들고 떠난 지 거의 5시간이 다 되는 까닭에 그는 두 사람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쁜 마음에 손나팔을 만들고 큰 소리로 야호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대답을 듣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지만 들리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뿐이었다. 그의 외침 소리는 적막하고 고요한 골짜기에 부딪혀 수많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지만 두고 온 친구들에게선 이런 반구에 응답도 없었다.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왔다. 그는 귀중한 식량마저 내던지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길 모퉁이를 돌자 모닥불을 피워놓은 곳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자리에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었지만 그가 떠나고 난 뒤 불을 덧댄 흔적이 없었다. 그곳에는 온통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두려움은 이제 어떤 확신으로 바뀌었다. 모닥불 근처에 생명의 그림자는 없었다. 짐승들도 노인도 소녀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어떤 무서운 재앙이 덮쳐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그곳에 있던 모두를 덮쳤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겨놓지 않았다. 제퍼스 호프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아서 소총에 몸을 기댔다. 그러나 본디 행동하는 인간형이었던 그는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서 빠르게 깨어났다. 잿더미 속에서 반쯤 탄 나무 조각을 집어든 그는 입김을 후후 불어서 불씨를 살려냈다. 그리고 불붙은 나뭇가지를 들고 작은 야영지를 살피기 시작했다. 바닥은 온통 말 발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무수한 인마가 들이닥친 것이 틀림없었다. 말 발자국의 방향은 이들이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들은 부녀를 다 데리고 간 것일까? 거의 그런 확신이 들 무렵 그는 땅 위에서 어떤 물체를 보고 심장이 멎을 듯했다. 야영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붉은 흙더미가 봉긋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 없던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 만든 무덤이 틀림없었다. 젊은 사냥꾼은 흙더미 위에 막대가 하나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막대의 갈라진 가지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간단하게 쓰여져 있었다. 존 페리어, 솔트레이크시티 출신, 1860년 8월 4일 사망. 그가 여기 두고 간 고집센 노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이것이 그의 묘비명이었다. 제퍼슨 호프는 미친 사람처럼 무덤이 더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무서운 추적자들은 루시가 정해진 운명대로 살도록 장로 아들의 첩으로 만들기 위해 데려간 것이었다. 호프는 애인의 운명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과 자신에게는 그것을 돌이킬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라리 죽어서 늙은 농부의 곁에 누워 영원히 안식하고픈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활발한 정신은 다시 절망에서 솟아난 무력감을 떨쳐버렸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최소한 복수의 평생을 걸 수는 있었다. 제퍼슨 호프에게는 불굴의 인내와 끈기뿐 아니라 인디언들과 생활하며 배운 한결같은 복수심이 있었다. 그는 적막한 야영지에 서서 자신의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처단하는 처절한 복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한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이 한 가지 목적에만 쏟으리라 결심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까 떨어뜨렸던 고기를 주워왔고 연기만 피어오르는 모닥불을 되살렸다. 그리고 며칠간 버틸 수 있게 해줄 만큼의 고기를 불에 익혔다. 그는 이것을 작은 꾸러미로 만든 다음 몸은 피곤했지만 복수의 천사를 뒤쫓기 위해 다시 산길을 탔다. 닷새 동안 그는 아픈 발을 이끌고 말을 타고 지나온 길을 쓰고 되돌아갔다. 밤에는 바위 틈에 웅크리고 몇 시간 눈을 붙였다. 하지만 항상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떠났다. 엿새째 되는 날, 그는 셋이서 불운한 도주를 시작한 독수리 계곡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성도들의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소총에 몸을 기댄 채 발 아래 펼쳐진 넓고 조용한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뼈와 가죽뿐인 손을 부르르 떨었다. 큰 도로 몇 군데에는 무슨 축제의 표시인 양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저 깃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저쪽에서 말 탄 사내가 다가오고 있었다. 호프는 말 탄 사내가 카우퍼라는 이름의 모르몬 교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그는 전에 그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다. 카우퍼가 가까이 왔을 때 호프는 루시페리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 작정으로 앞으로 썩 나섰다. 난 제퍼슨 호프요. 날 기억하시겠지. 모르몬 교도는 깜짝 놀란 얼굴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다 떨어진 옷에 새둥지 같은 머리, 그리고 유령같이 하얀 얼굴에 두 눈만 번쩍거리는 이 방랑제가 정말 과거의 멋쟁이 사냥꾼 청년이 맞단 말인가. 그러나 마침내 그의 모습을 알아본 사내는 대경실색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 미쳤소. 사내는 외쳤다. 당신과 얘기하다 남한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난 살아남지 못할 거요. 장로 회의에서는 페리어 부녀의 탈출을 도와준 죄로 당신에게 체포령을 내렸소이다. 난 장로 회의도 체포령도 두렵지 않소. 호프는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카우퍼, 당신은 그 일에 관해 뭔가를 알고 있을 거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물음에 대답해 주시오. 우리 항상 친구였지 않소. 제발 거절하지 마시오. 알고 싶은 게 뭐요? 사내는 불안한 듯 물었다. 빨리 얘기해요. 바위에도 귀가 있고 나무에도 눈이 있다고 하더이다. 루시페리어는 어떻게 됐소? 그 여자는 어제 드리버 가문의 자제와 혼례를 치렀소.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려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소이다. 난 괜찮소. 호프는 들릴락 말락하게 말했다. 그는 입술까지 하얘져서 방금 전까지 몸을 기대고 있던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혼례를 치렀다 했소? 어제 예를 올렸소. 길가에 깃발이 내걸린 건 그 때문이지요. 드리버와 스탱거슨 가문의 자제들이 누가 여자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하오. 둘 다 추격대에 끼었지만 스탱거슨이 여자의 아버지를 쏘아 죽였기 때문에 우선권은 스탱거슨에게 있는 것 같았소. 하지만 공개적으로 회의에 붙였을 때 드리버 가문의 세가 더 강했는지 선지자께서는 여자를 드리버에게 주었소. 하지만 누구도 여자를 오래 차지할 수는 없을 거요. 어제 나는 여자의 얼굴에서 죽음을 보았으니까. 여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령에 가까워 보였소. 이젠 떠나시려고? 예, 떠납니다. 제퍼슨 호프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대리석을 깎아 넣은 듯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두 눈에선 심상치 않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어디로 가시오? 알 것 없소. 호프는 이렇게 대답하고 소총을 어깨에 둘러맸다. 그리고 성큼성큼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그 산에서 그보다 사납고 위험한 짐승은 없었다. 카우퍼의 예언은 너무도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증오하는 남자와의 억지 결혼이 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가엾은 루시는 활짝 꽃 피어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도 안 돼 죽고 말았다. 술독에 빠져 사는 루시의 남편은 애당초 존 페리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던지라 신부의 죽음에 대해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드리버의 다른 아내들은 진심으로 슬퍼했고 모르몬 교회 관습대로 장례식 전날 밤 루시의 영구 앞에서 밤을 새웠다. 새벽녘이었다. 여자들이 관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더기를 걸치고 새까맣게 그을은 얼굴이 매서워 보이는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말할 수 없이 놀라고 겁에 질린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때 루시페리어의 순결한 영혼을 담았지만 이제는 말없이 누워있는 하얀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몸을 굽혀 싸늘하게 식은 이마에 경건하게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시신의 손에서 결혼반지를 빼냈다. 이걸 낀 채 땅에 묻히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그는 무섭게 일갈하고 미처 경보를 울리기도 전에 문 밖으로 사라졌다. 너무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이상한 일이라 신부가 끼고 있던 금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제퍼슨 호프는 몇 달 동안 산속에서 들짐승처럼 생활하며 마음속 깊이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 도시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헤매고 다니는가 하면 인적 없는 산골짜기에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한 번은 스탠거슨의 집 창문으로 총알이 날아와서 그에게서 30cm도 떨어지지 않은 벽에 박힌 적이 있었다. 또 드리버가 어느 절벽 아래를 지나는데 큰 바위 하나가 굴러내려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두 젊은 모르몬 교도는 오래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죽을 뻔한 이유를 알게 되고 적을 찾아 없애기 위해 원정대를 조직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원정대는 번번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들은 어두워진 다음에 그리고 혼자서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경비를 세워두는 조심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들의 적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에 관한 소문도 들려오지 않게 된 한참 뒤에야 이들은 경계를 풀었다. 이들은 세월이 그의 원한을 달래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제퍼슨 호프는 더욱 원한에 사무쳤다. 그는 원래 강직하고 완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가득 차서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현실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무쇠 같은 몸을 타고났어도 이렇게 끊임없는 긴장을 버텨내지 못할 것임을 곧 깨달았다. 노숙과 형편없는 식사로 인해 그의 몸은 몹시 쇠약해져 있었다. 산속에서 개처럼 죽는다면 누가 복수를 대신해 줄 것인가?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렇게 죽고 말 것이 뻔했다. 호프는 그것은 적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네바다의 옛 탄광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모을 작정이었다. 애초에 의도는 길어봤자 1년간 탄광에서 일하는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그는 거의 5년간 탄광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행한 과거의 기억과 복수심은 존 페리어의 무덤가에 서 있던 그 잊을 수 없는 밤과 한 가지로 강해졌다. 그는 변장하고 성명을 바꾼 다음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갔다. 자신이 정의라고 알고 있는 것을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목숨 따위는 어떻게 되든 좋았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흉보였다. 불과 몇 달 전 선민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겨 교회의 소장파들이 장로들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 그 결과 불만을 품은 사람들 몇몇이 교회를 뛰쳐나갔는데 이들은 유타를 떠나며 기독교로 개종해버렸다. 그 중에는 드리버와 스탠거슨도 끼어 있었는데 아무도 이들의 행방을 몰랐다. 소문에 따르면 드리버는 그곳을 떠날 때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바꾸어 갔으나 그의 친구 스탠거슨은 그에 비하면 거의 빈털터리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도 없었다. 아무리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난간 앞에서는 복수의 진념을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제퍼슨 호프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약간의 돈을 지닌 채 원수를 찾아 미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틈틈이 일해서 돈을 벌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고 하얗게 서리가 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평생을 걸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쫓는 인간 사냥개로 떠돌아다녔다. 마침내 그의 끈기는 결실을 맺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창 밖으로 어떤 얼굴이 스쳐갔는데 제퍼스 호프는 이렇게 언뜻 본 것만으로도 자신이 찾고 있는 사내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는 정교한 복수 계획을 마음속에 세워놓고 누추한 거처로 돌아왔다. 그러나 처음 그의 눈에 띄었던 드리버는 거리에서 추적자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드리버는 상대의 두 눈에 번뜩이는 사리를 보았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하고 있는 스탠거슨을 데리고 치안 판사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질투와 증오심에 눈이 먼 옛 연적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판사에게 고발했다. 그날 저녁 제퍼슨 호프는 연행되었고 신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까닭에 몇 주일 동안 구금당했다. 구치소에서 겨우 나와보니 드리버의 집은 비어 있었고 드리버와 개인 비서는 유럽을 향해 떠나고 없었다. 복수를 꿈꾸는 사나이는 또다시 실패했으나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그는 다시금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돈이 바닥났으므로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다가올 여행을 준비하며 알뜰히 저축했다. 마침내 어느 정도 돈을 모은 그는 유럽으로 떠났고 원수들의 발자취를 쫓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녔지만 끝내 도망자들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페테르스부르크에 가보니 두 사람은 이미 파리로 떠난 뒤였고 파리까지 쫓아갔을 때 둘은 방금 코펜하겐으로 떠나고 없었다. 덴마크의 수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간발의 차이로 두 사람을 놓쳤다. 드리버와 스탠거스는 런던으로 갔지만 제퍼스 호프는 결국 거기서 원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런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늙은 사냥꾼이 자진해서 털어놓는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이다. 그것은 왓슨 박사의 일기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박사가 기록한 일기 덕을 톡톡히 보았다. 자, 2부의 지금까지의 내용은 1부에서 셜록 홈즈가 붙잡은 제퍼스 호프라는 사람과 살해당했던 스탠거슨, 드리버의 관계가 어떻게 알게 된 관계인지 그리고 제퍼스 호프가 왜 그들을 죽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내용은 1부에 셜록 홈즈가 제퍼스 호프를 붙잡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